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교수들, 의대 교수들을 말합니다. 정부가 안 변한다. 만남을 취소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날 믿어달라 하면서 설득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도 대통령실 강경했었다. 성태윤 정책실장 한 방송에 나와서 2,000명 변경 없다. 면허 정지 내일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를 하자 전격적으로 그 내용을 수용을 했고 참모와 회의 중에 한 비대위원장 요청 보고받자 총리에게 협의체 구성하라 즉시 지시하는 등 어제 오후 긴박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여당 이재명 쉐쉐 발언 고맙다 그런 뜻이죠. 중국에 대해서 대중 굴종의식 아니냐 이런 비판이고요. 야당 내부에서도 반중 정서를 오히려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 정권의 외교 경제 실패 지적하며 이제 이런 부분은 신문 제목에 약간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정권의 외교와 경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부제목에 표시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런 주장을 했으니 따옴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세밀한 부분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적하면서 북한보다 적자 많은 나라 돼 발언도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적자가 많다?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북한보다 100배쯤 잘 사는 나라인데 100배쯤 잘 사는 나라의 그 수지 타산 또는 적자 규모, 예산 규모 이런 것하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절대적 숫자만 얘기하면은 좀 어색한 비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재명 대표 경기 분도 도를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나눌 분자 경기도를 경기 북도 남도로 나눌 때는 경기 북도가 강원도에 동도 서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강원도의 서도로 전락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원도 비하 논란에 표현이 과도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왼쪽 보시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4월 5일, 4월 10일 날 보게 될 그 투표 용지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3번이 더불어민주연합, 4번이 국민의 미래 쭉 가는데요. 그 길이가 51.7cm 이렇게 됩니다. 신문만큼 긴 투표용지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집에 신문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제 완전히 펼쳤을 때 위아래 길이가 이보다는 깁니다. 네, 한 1, 2cm 더 긴데요. 아무튼 신문만큼 긴 투표용지 세금 낭비 정치 황당하다 이런 겁니다. 38개 정당 253명이 등록을 했고 비례 떴다방 우후 죽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결혼 전에 나는 아파트 이번에 신청합니다라고 청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할 임시에는 그것이 없었다. 다 지워줄 터이니 특별 공급에 페널티가 있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거 다 없앴다. 이런 뜻입니다. 기사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 좀 보여주세요. 지난해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 수단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이 개정 규칙을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그 부부 어느 한쪽이 결혼 전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어도 그 부부에게는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란 주택 청약이 다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러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한겨레, IS 이슬람 국가 테러 시인했는데 이쪽에서 먼저 시인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나섰습니다. 뉴스 분석, 무차별 총격에 최소 280여 명 사상. IS 호라산, 우리가 범행 밝혔지만 IS 호라산, 여러분 IS는 이제 익히 들어서 아시고 있는 내용이고,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중동에 있는 아주 강력한 무장 테러 단체, 정치체, 한때는 국가 규모로 세를 불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중동의 호라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하고 그다음에 이란하고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터전을 잡은 IS의 분파, 이것을 IS 호라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분파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테러를 일삼아 온 분파가 바로 IS 호라산이고, 이것을 영어 약자로는 KH로 시작하기 때문에 ISK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그곳이 우리가 범행했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와 접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해서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안방에서 보시다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을 내실 일이 있으면 우리도 할 말 있어요 코너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후반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날짜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내 일당 야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까지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난 주말 유세 중 윤석열 정부의 중국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게 뭐냐? 외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 수출국가 중국이 지금은 최대 수입국가가 돼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제스처였습니다. 쉐쉐는 중국어로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죠. 어린애들도 다 알 겁니다. 중국에도 대만에도 비위를 맞추면서 그냥 쉐쉐 하면 되지, 왜 중국에 찝쩍대냐, 이런 말까지 표현을 그대로 썼더군요.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처럼 지금 대중관계나 대중무역 적자가 쉐쉐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최병묵 부장님. 글쎄, 뭐 이제 어린이들을 상대로 무슨 아주 쉽게 외교를 설명하면 뭐 저런 얘기가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제 쉐쉐만 해서 해결되던 시대, 네. 그 시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조선시대 조공외교 때는 혹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대만 관계도 있고 대미 대일 관계, 뭐 전 세계가 사실 하나의 국가라고 할 만큼 글로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쉐쉐라고 하면 그 나라와 약간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네. 거기에서 반발이 일겠죠.
네. 그럼 또 여기에 쉐쉐하면 또 이쪽 나라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의 그 대외 정책을 누구랑 토론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네. 아마 집중적인 비판 대상과 그 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답변을 못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쉐쉐 했을 때 대만이 반발하면 네. 대만에도 쉐쉐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만과 중국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양쪽에다 쉐쉐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뭐 사실 엄청나게 힘들어졌다. 뭐 이런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 예시로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총선을 며칠 앞둔 일반 유권자들에 대한 설득 논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웃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함께 취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시청자는 이런 말씀도 주셨더라고요. 이게 다큐냐, 예능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일 야당 대표로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손짓에 웃음에 사실은 우리가 대중 외교에는 원칙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로도 오해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김상일 대변인은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신냉전 체제가 지금 국제 질서를 그 대표하는 요새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큰 방향성이라는 건 명확히 해야 되지만 네.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든가 실용 외교, 특히 네. 경제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뭐 이 신냉전 체제에서 미국과 큰 가치를 함께 가겠다는 명확성을 그 가져가는 거는 좋은데 네. 중국을 뭐 대만 이야기를 하면서 자극하거나 이런 거는 또 좋은 외교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려고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좀 표현이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우를 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뭐 이렇게 용서해주거나 뭐 없게 만드는 건 아닌데 한쪽으로 과하게 했다고 해서 다른 한쪽으로 과하게 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현 정부에서는 미국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굴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야당이 하는 얘기는 그럼 지나치게 중국에 굴종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재준 의원님, 사실은 우리 외교를 놓고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여러 곳에 동원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국제 외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 있는 외교. 이걸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강조해 왔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아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다가도 뭐 일단 실용, 저기도 실용,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뭐 실용 저기도 실용 다 실용하면은 좋겠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라고 하는 거는 실리를 추구를 해야 되면서 동시에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이재명 대표의 저런 식의 발언은 글쎄요 제1야당 대표로서 저렇게까지 외교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좀 협소한 입장을 보인다라는 게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난번 대선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선거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급박해서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국의 이제 원화를 뭐 기축통화로 만들어가지고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식의 또 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외교조차도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뿐만 아니라 큰 틀을 결정하는 외교조차도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좀 걱정이 듭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 사실은 이제 총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우리 정치적 이제 사건이자 축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얘기들이 오가면서 되게 국내 문제로 이제 제한이 돼 있는데 제일 야당의 대표가 외교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입장은 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예시를 드는데 그중에 한 축이 또 외교라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가치 외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이념적인 접근으로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 대한 외교 부분은 너무나
이념적 접근을 하면서 실리 외교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권 심판론과 함께 좀 공세를 벌이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결국 외교뿐만 아니라 뭐 각종 민생이라든지 지금 현재 고물가라든지 이런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야당이 계속해서 선거 내내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지금까지 나온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긍정 평가를 한 첫 번째 그 내용이 외교, 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정면으로 공세를 취했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또 좋아졌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네. 뭐 대중 외교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부분은 굉장히 경색됐다라는 또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으로서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집권 여당과 정부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교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더 실리 외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를 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 평가를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을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동맹과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쉐쉐 발언에 작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웃기려고 아니면 피곤해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여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굴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법무장관이었던 저는 싱대사로부터 만찬 요청을 받고 사양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입니까? 네, 다음 순서 들어가기 전에 긴급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부터 실무 그 회담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미 착수됐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협의회가 이런 대화를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배정, 대화 안에 오늘부터 사직 이런 제목입니다. 입학 정원 배정 철회 없이 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전국 39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오늘 방금 전에 집단 사직서 제출에 앞서서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와 응급 환자의 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 축소,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제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하고 서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후에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용산의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에게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속보 전해드린 대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무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이런 속보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국 그 의대교수협의회가 이러한 진행을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체적인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작년 6월에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전해드리던 그 차례에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거분거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중국의 꼭두각시인지 의심케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네, 최지원 기자.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제 무릎을 모으고 뭐 받아줬고 이래가지고 그 태도 때문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저게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서 만찬 자리가 열렸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저 당시 이제 기자들도 주목을 했었던 게 이재명 대표는 당시 회동 시작 전에 저런 두 사람의 자리에서 즉흥식의 발언을 짧게 했었습니다. 네. 어떤 말을 할지가 궁금했는데 다소 짧은 발언을 한 데 비해서 싱하이밍 대사는 준비해온 원고를 들고 15분 동안이나 모두 발언을 이어가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이 대중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분명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 베팅을 하는 이들은 앞으로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거다. 이런 다소 강압적인 멘트들을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또 현 정세 아래 당대표가 계속해서 중한 관계에 지지를 보내주고 한국 사회에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 증진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본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이 15분 동안 싱하이밍 대사가 15분 동안 발언을 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뒤에서 백댄서를 자처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꼭두각시냐 나는 만찬을 가지 않겠다 이런 공개 반발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네. 자, 성 의원님. 이제 그래서 저걸 되짚어 보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쉐쉐 발언이 총선을 앞둔 국민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저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가 이제 드러난 셈이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런 식의 모습과 이번에 나왔던 발언을 생각해 보면은 네.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평상시 외교에 대해서 중국 관계에 대해서 정말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아예 그냥 뭐 각인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어떤 발언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도 쉐쉐하실지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싱하이밍의 당부였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도 나옵니다만 제가 보기에 저거는 당부라기보다도 그냥 거의 뭐 협박성 발언으로 들립니다. 아까 전에 싱하이밍 대사가 했던 얘기가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하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를 옆에다가 앉혀놓고 15분 가까이나 자기가 혼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나왔던 발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발언은 평상시 이재명 대표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 분노했던 그 정도를 생각해 봤었을 때 그 분노의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즉흥적으로 저 자리를 박차고 나와도 모자를 판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때는 뭐 반발하기는커녕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있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베이징 대학교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었을 때도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의 나라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작은 나라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반감이 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우호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까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토론을 할 때마다 생각 키우는 것은 국내 문제 말고 외교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더욱 신중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켠에서 듭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매체들 그리고 1인 매체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마 이런 뉴스를 기다렸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겁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자, 장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취지는 알겠지만 그 표현의 면에서는 좀 더 섬세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자 했던 취지는 결국 뭐 중국에 굴종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국 외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조금 더 전략적 모호성이라든지 실리 외교를 향한 이런 방책들도 나와야 된다라는 비판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반중 정서를 좀 자극하는
장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했던 발언의 내용 전체를 본다면 물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측면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놓고 본다면 뭐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되는 외교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른 의견들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서 뭔가 좀 같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국장님, 그런데 이제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했던 외교 정책 이것이 또 기시감처럼 떠올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중국에 지나치게 굴종적이다. 또는 노무현 정부 때는 또 뭐 균형자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균형자론의 근본 취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그 치중을 하고 중국을 소홀히 한다는, 그러나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지대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균형자론 얘기를 했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발언해 보면 네. 그 균형자론을 후회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네. 아, 그거 누구 얘기 듣고 했더니 잘못됐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기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균형자론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그 어떤 현실감을 도외시한 정책이었는가. 또 뭐 그런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쎄쎄쎄쎄 하는 저런 식의 발언은 한중 관계의 그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과거 조공 외교 시대에나 가능한 이런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그 이제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알겠는데 저런 식으로 비판했을 때 과연 물론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는 유권자들도 꽤 있을 겁니다. 많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쪽이 다수냐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 비판자도 있을 것이고 지지자도 있을 것인데 이 양쪽에서 봤을 때 누가 다수냐. 근데 지금 총선이 뭐 10며칠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다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저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논평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그렇고 저러한 입장이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의 지렛대 그것입니다. 경제 문제 또는 뭐 정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중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김정은 북한의 그 이른바 핵 개발을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국가가 중국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핵무장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전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중 외교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어떤 실효적인 그런 결과에 이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힘주어서 발끈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도 신한일전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친일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곳 서산태안에 공천한 분이 참 놀랍습니다. 제 입으로 자꾸 얘기하면 입이 더러워져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신한일전을 짓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반국민적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을 하는지를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너무 많아요. 자주 독립국가의 구성원인지가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서 우리가 대한 독립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서해 수호의 날에 북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일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재명 대표답고요. 법화로 일제 샴푸만 쓰는 사람이 무슨 한일전 얘기를 하는지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툭하면 이 친일 심판론 이제 꺼내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른바 뭐 죽창가를 다시 들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자, 최 기자, 어쨌든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일단 전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은 아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2021년도 대선 경선 주자였을 때에도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도 역대 기관장들의 친일 행적을 표시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른바 공개적으로 친일 심판론에 대해서 꺼내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프레임이 말씀하신 대로 늘 효과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는데 특히나 그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놓고 여당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고 이 발언을 놓고 곤욕을 치른 바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표 가는 곳마다 한때는 사과를 손에 들기도 하고 또 한때는 대파를 손에 들기도 하는데 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제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서 현 정부의 민생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 놓았는데요. 이 포천을 찾은 이 대표 이런 말까지 꺼냈다고 합니다. 대파는 어떻게 대파는? 이게 얼마예요, 이거 대파는? 3,900원이요. 390원 아니고? 우리 집에 대파도 필요하니까 하나 사가지고 가야 돼. 이거 가져갑시다. 예, 저 계산대로 가요. 저는 한 1,000원 주면 살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가서 살 때는 875원이라니까 혹시 야당 대표가 가면 한 뭐 900원 정도에는 팔지 않을까 했더니 3,900원이었어요. 서민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서 돈이 돌아야 생산도 늘어나고 그래야 기업도 돈을 버는 거예요. 이미 나라 망조가 들었어요. 어떻게 2년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성 의원님,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말을 듣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호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좀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대파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호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파보다도 과일에 더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과일 가격에 대해서는 유독 좀 발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또 나왔던 얘기가 뭐 대통령이 가면은 875원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면은 뭐 싸게 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농담성 발언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과일은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사 오셨는지 그것도 제가 좀 질문이 듭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발언을 생각해 보면은 나라에 뭐 망조가 들었다, 나라가 지금 뭐 망해가고 있다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파 가격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 쓰는 거를 어떻게 보실까?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라는 것은 기소가 지금 뭐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그래가지고 재판을 나가느라고 지금 뭐 선거 유세 때문에 뭐 재판도 안 받고 계십니다만 그런 식의 분이 지금 야당 대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나아가가지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그리고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신 분이 계속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심히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렇게 뭐 390원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롱조를 이제 섞는 거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아마 대형 마트에 들어가서 대파가 있는 코너로 바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의도치 않게 본인이 설정해 놓은 어떤 이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게 있는데 자, 김 대변인님, 네. 저럴 때 이제 그 선을 넘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숨이 많이 나오는 게 네. 요즘일 텐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그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국민을 위해서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을 넘어서서 악마화를 해가지고 상대에 대한 어떤 혐오, 증오를 증폭시킴으로써 그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내 쪽으로만 오게 하는 양쪽의 적대적 공생 정치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은 우리나라나 국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도 좋을 게 없고 공적 분야가 국민에게 모범되는 모습을 하나도 못 보여주고 오히려
그 잘 못하는 부분만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야 할 것 없이 연일 대중 앞에서는 정치인들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의 의정부를 찾아 한 발언도 논란입니다. 경기 북부가 분리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수 있다 하면서 마치 강원도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 수입은 경기 남부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출은 북쪽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에는 강원도를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락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이 대표는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못한 곳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대단히 오만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처럼 재정적으로 어렵고 접경지대여서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전락이라는 표현에서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 본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제 바로 저런 점입니다. 한때 뭐 사이다 발언 이런 말을 들었던 정치인일수록 이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서 나중에 이제 곤욕을 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강원도를 뭐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뭐 재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물론 현실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듣는 강원도민들께서는 끝까지 좀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성 의원님. 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민주당 하면은 한창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2차 가해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또 사과를 하면서 강원도에 대해 가지고 뭐 재정이 어렵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다 이렇게 또 덧붙이시다 보니까 2차 가해를 넘어가지고 2차 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최문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저 발언을 듣고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지사였던 분이다 보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비하를 했다는 논란이 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참 논란이 많았던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도 안산갑에 대해 가지고 뭐 또 여러 가지 얘기해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지저분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고 저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제 뭐 대파 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것보다도 최소한 선거에 좀 많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어제 오후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지역구 후보들의 유세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 대신 한 위원장이 찾은 곳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중재안 미리 좀 준비해 오신 게 있나요? 면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다는 것이 어떤 그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 상황은 어제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벌어진 상황 속보로 일단 정리를 해드린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에 옮긴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하기 위한 그 실무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대국민 보고를 했는데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의료계 쪽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자, 최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조금 더 시계를 앞으로 돌린다면 어제 저녁, 그러니까 아까 방금 보셨던 한동훈 위원장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서 간담회를 직접 자처했던 그 상황부터 좀 톱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한 위원장이 비공개로 이제 전의대학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면서 중재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뭐 직접적인 그 간담회 안에서 나눈 내용까지는 공개되지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정 역할의 중재 역할을 하겠고 상황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고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곧장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좀 완화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당의 요청에 따라 건설적인 협의체를 전위대협과 좀 구성해서 논의를 좀 진전시켜달라 이런 식의 대통령실 대통령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면허정지 처분이 오늘부터 이르면 오늘부터 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자체를 조금 유예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좀 협의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어제 저녁 박민수 차관과 오늘 아침 말씀 주신 대로 조규용 장관 역시 이 협의체를 통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조금 유보적인 스탠스, 유보적인 조치를 이뤄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까지 잇따라 나왔었는데 그 직후에 전위대협에서 지금 의대 정원에 대한 변경이 없는 한 그 정원 조치에 대한 변경이 없는 한 그 외에 어떤 식으로든의 협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거부한다. 이런 식의 입장, 강경한 입장이 나온 겁니다. 조금 뒤에 이제 오전 10시에요. 이 한동훈 위원장 간담회와 관련해서 전위대협이 추가로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렇게 또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께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 신천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다음에 이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개괄적인 내용을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서 오늘 아침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실무적인 그런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 20분 뒤에는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이야기를 아마 밝힐 예정이다.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지금 갈등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직입니다. 의과대학 교수 사직. 전국에 있는 39개 대학에 있는 병원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을 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내일부터 화요일 3월 26일부터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맞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하자. 협의체라는 표현으로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듯한 뉴스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면허 취소, 그리고 이른바 협의체.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조금 엉기면서 뭔가가 갈등 요인이 다시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 측과 의대 교수협의회 사이의 충돌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었죠. 그냥 교착 상태였습니다. 각자의 주장만 하고 있었던 것인데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중재에 나서겠다. 근데 그 중재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원 배정 철회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건지 뭔지가 지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중재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자 어차피 오늘부터 사직하는 마당에 증원 철회 뭐 이런 것이 없이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의대 교수협이 저런 걸 다 무시하고 오늘부터 진짜 사직서 낸다면 그러면 다시 충돌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그 중재안을 지금 중재를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 중재안에는 정원 철회 같은 것까지 포함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중재안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화를 하려면 중재안을 철회하는 게 조건이고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 없다 그러면 이 그 협의는 깨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늘 이제 사직이라는 게 뭐 오늘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금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과 시간이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후에 자 무엇을 협의할 것인가? 네. 그런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가능성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 대화의장에 그동안에 안 나서겠다고 그러면서 정부가 나설 기미를 보이니까 이 의사교수협의회, 의대 교수협의회가 조금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벼랑 끝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적으로 저렇게 됐으면 끝난 거구나. 네. 이렇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현재 관련 부처가 아마 숨가쁘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 그다음에 광화문에 있는 뭐 국무총리실, 그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그다음에 의료계 할 것 없이 지금 서로 물밑에서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은 의대 정원 2,0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이 의대 정원 2,000명 이것을 양보를 하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 입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쳇바퀴 돌듯 하고 있고 그런 강경 입장 또는 대화의 입장 이런 것들이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변인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실마리가 풀어지는 겁니까? 다시 경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예. 의사교의협에서 교수협의회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은 철회가 없으면 더 이상의 논의가 없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의대 정원 얘기죠. 정원 얘기죠. 네. 의대 정원 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화가 없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람 사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모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00% 승자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원천 철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원천 철회라는 이야기가 또 나온 것이 네. 교협의 입장에 따르면 뭐냐면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입학 정원 배정은 협의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협 쪽에서는 이게 대상이 아니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걸 더 이상 해서 뭐하냐 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 시작이 반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두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네. 처음 시작부터 되는 것부터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국민의 염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제안을 하신 셈인데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의료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은 일단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 남은 부분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제 아마 그 관련 당사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걸 거꾸로 놓고 먼저 2,000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그 나머지 얘기가 가능하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성 의원님 그런데 자 여기서 2,000명 이걸 피해가는 방법 없을까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장과 그다음에 또 의료계가 이제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는 문제인 것인데 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뭐 대변인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너무 한쪽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거 안 하면은 우리 대화 못해 이런 식의 자세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는 이게 뭐 협상 자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측이 이제 조금씩 유연하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어떤 뭐 민생을 떠나가지고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적인 관점과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요청에 대해서 전격 수용하겠다는 또 입장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 의료계에서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2,000명 이렇게 밀어붙이는 또 그런 건 아니니까 조금만 요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좀 여유롭게 좀 대화 좀 타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10여 분 뒤에 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더 한 발짝 진전돼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아니면은 과거로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지난주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정부 쪽 또는 의료계 쪽에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명분도 살리고 또 의료계의 명분도 살리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양쪽 다
그 양쪽에는 다 강경한 목소리들이 또 있기 마련이어서 강경한 목소리들이 부딪힐 때는 이게 해결의 기미가 없어 보이다가도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새로운 어떤 타협책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또 아이디어가 힘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이디어 중에는 국민들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중에서 정치면 기사만 저희가 또 따라 보았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38억 갭 투기. 이영선 후보였는데 공천 취소됐죠. 38억 갭 투기. 성폭력 2차 가해 조수진 후보 역시 취소됐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니까 민변 출신이더라 이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민변. 이것의 민낯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세종갑, 이영선 공천 취소 이런 갭 투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에 보고를 할 때 이 점을 속였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이영선 민생 변호사가 집을 11채나 신고를 했다. 전세 사기 피해 자문 활동했는데 38억 부동산 중 빚이 37억 갭 투기. 전세 사기자들의 피해를 구출해주기 위한 자문 활동을 했는데 오히려 본인은 그 가해자 비슷하게 이런 갭 투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더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평균 재산 지역구 후보 27.7억 비례대표 후보 14.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이제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평균을 냈는데요. 잠시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한번 살펴보시죠. 나이는 56.8세, 그러니까 나이는 57세 지역구 후보들 그렇습니다. 성별 봤더니 남자가 86, 여자가 14, 그러니까 10명이 있다면 8, 9은 남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 경쟁률 2.75대 1, 3대 1 혹은 2대 1 뭐 이 정도 보면 되겠는데 3대 1 쪽이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대 경쟁률은 서울 종로네요. 7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재산 27억 7천만 원. 전과자 비율 34%. 이번 국회의원에 나가겠다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전과자입니다. 물론 전과도 그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뭐 교통사범인지 또는 이른바 가로 열고 닫고 민주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사기범, 8인치범 이런 내용도 있는 건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체납자 비율 11.9%. 열의 한둘은 세금도 제대로 안 냈군요. 병역 면제 비율 16.5. 남성 후보가 600명인데 그중에 그러니까 한 8분의 1쯤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비례대표 보겠습니다. 신청 정당수는 38개. 성별을 보니까 이 비례대표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4.5대 5.5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5.5대 1. 그래서 지역구보다 더 훨씬 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 재산은 14억 8천, 한 15억쯤 되는군요. 전과자 비율 25%, 체납자 비율 1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엄홍길 산악인이죠. 조정래 소설가입니다. 총선했던 셀럽 유명인사라는 뜻이죠. 후원 회장 사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천수 원희룡, 엄홍길 박진, 그다음에 조정래는 조국 혁신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보름하고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등락이
끝나면서 여야 대진표가 모두 확정됐는데요.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 밤 민변 출신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의석 한 자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랬는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4채, 오피스텔이 6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하고 오피스텔 하나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으로서는 제출된 데 왜 있는지를 조회할 방법이 없어요. 이 점을 이영선 후보가 악용한 것 같습니다. 당과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알량한 법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자, 최 기자, 민주당 세종갑 후보로 나선 인물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취소할 만큼 이 사태가 좀 심각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당에 신고한 재산 내역과 이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인데요. 네. 선관위 신고 재산 내역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또 상가 1채를 본인 단독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 또는 배우자 단독 명의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도 모두 인천, 대전, 세종, 수원, 구리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 단순히 주거를 위한 그 구매가 아니고 초기성 구매다. 이 부분을 좀 더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게다가 이 부동산 전체를 합치면 모두 한 38억 원 가량 되는데 이 두 부부가 대출한 대출 내역이 그에 준하는 37억 원 정도여서 이는 이제 갭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보증금으로 또다시 다른 부동산을 사는 소위 갭투기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 재산이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비중을 이자 비율도 높은 제2제3금융권에까지 대출을 받은 이 내역을 봤을 때 공천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당내에서 내렸다고 하고요. 당내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당에 신고한 내역이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하나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하나 그리고 상가 하나 이렇게 3개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도 37억인데 이 3개 건물에 해당하는 대출 규모로 대폭 축소해서 당에 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후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고 이런 투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당에 허위 신고를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하고요. 이렇게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에는 공천이 되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일종의 약속을 당에 이제 계약을 미리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린 거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2가지 죗값을 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잘못한 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한 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 국장님,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도상 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저런 거를 이제 당에다가 그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물론 그렇죠.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당을 속이려고 본인이 그 오피스텔을 6채 가지고 있는데 한 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못 찾는다 이런 건데 네. 사실 그거는 당에서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가지면 네. 찾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없는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적격, 부적격 판정을 미리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공천하기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친명, 비명 이런 거 고르지 말고 네. 재산이나 아니면 전과나 더군다나 이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체납액이 7천만 원이 넘는 걸로 돼 있어요. 체납액이. 네. 근데 현재는 체납액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봐도 뭔가 대단히 의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더군다나 이영선 후보와 경선을 했을 때 상대방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제도상의 허점 이런 것만 핑계를 대고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제도상의 맹점 플러스 지금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말고 검증위원회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증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이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는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분이 이번에 문제가 된 이 후보가 대전에서 이제 이른바 갭투기 위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문 변호사 역할을 또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더 실망이 큰 셈이에요. 뭐 양의 탈을 쓴 뭐 이런 식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세 사기에 대한 그 자문 변호사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쁜 짓을 다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쁜 짓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잘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정황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갭투기꾼으로 보이고요. 우리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돈을 위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왜 정치를 하죠? 국민들이 좀 기본적으로 공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봉사하는 모습으로 존경을 받고 이러려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려고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변호사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돈을 버는데도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돈만 그냥 버시면 좋겠는데 왜 돈을 벌었는데 꼭 정치까지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거는 그 돈을 더 벌려고 하거나 그 돈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국민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아침 몇몇 신문이 이른바 그 민변, 이제 이 후보들이 다 민변 출신 현직 변호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 기자, 원래 민변도 처음 출발할 때는 안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에 특히나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 가운데 민변 출신이 많은데, 이 민변 출신 후보자들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서 민변 출신 의원들, 그러니까 후보자들 사람들이 옛날과는 다소 성격이 달라진 거 아니냐. 민변 출신이라는 이 카르텔을 가지고 정치권에 제도적으로 입문하는 그런 카르텔화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는데요. 일단 이 강북을의 후보로 등록을 할 뻔했다가 취소됐던 조수진 변호사도 민변 출신인데, 이 성폭행 가해자 입장에서 변호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됐죠. 조수진 후보가 이제 후보로 임명이 되면서 선출이 된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도 내가 어떤 경력이 가장 자랑스럽냐, 이런 질문을 받자 민변 사무총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꼽으면서 전체 3만 명 변호사 가운데 5%만 민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돈 생각하지 않고 좋은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드러난 케이스가 모두 성폭력 가해자들을 사선 변호로 하면서 돈을 벌어들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후에 자, 최 기자님, 이제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요. 지금 현재 아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이 시각 현재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입학 정원 및 배정에 대한 논의는 협의 사항도 아니었고 논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정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혹은 검토의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입학 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된 대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먼저. 네, 이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입장 그 표현이 상당히 강경하고 아마 그 지난주 말로 오히려 더 복귀를 하면서 이 표현들이 강경해진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저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그 2,000명으로 증원된 그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학 정원과 배정 이게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각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사직을 시작하겠다. 자발적 사직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그리고 외래 진료 축소를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국장님, 뭐가 거꾸로 완전히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아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은 이제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니까 예. 그 아마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좀 더 강하게 정부를 압박하는 장면으로 보여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벼랑 끝까지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지금 입장을 밝힌 대로 정말 의대 그 정원 증원 이 문제 철회 없이는 우리 대화의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이 대화는 여기서 끝. 그리고 지난 주말 이전으로 아마 돌아갈 거예요. 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했을 때 그 의대 교수협이 얻는 거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였으면 적어도 대화의장에는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 증원 철회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함께 그 논의 대상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나씩 이 물밑 대화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의대 교수협에서 지금 밝힌 입장 그대로 정말 철회 없이는 아무런 대화도 나서지 않겠다 그러면 아마 과거로 돌아갈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한 번 더 만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중재안이라는 게 결국 타협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타협안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서로 이제 그 아주 강한 입장에서부터 이제 중간 지점으로 오겠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직한다고 하지만 오늘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께 그 지금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낸 그 입장문 바로 이 관련된 부분 그 핵심 문장을 제가 가감없이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없다면이 아니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정부가 철회와 관련된 어떤 얘기가 있다면 우리도 국민 앞에서 현안을 논의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상황은 지난주와 똑같다. 아니면 지난주보다 후퇴했다. 아니면 진전의 기미가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이 상황을 어쨌든 조금은 그 심각하게 보고 네. 해결 쪽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양쪽 다 의협 쪽에서는 철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뭐 직접은 아니지만 교협의 전원에 따르면 논의의 대상이 아예 정원이나 배정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굉장히 강경한 양극단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만 하면 대화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자그마한 그 해설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곳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인턴 레지던트 그 젊은 의사들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단체는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것이 있고요. 지금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의협은 그냥 의사협회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곳이 다 좀 이렇게 비슷한 듯 다른 목소리들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협은 여기 직접적으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이 전공의들은 교수들의
직접적인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공의들의 앞으로 향후 행동에도 이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일정 정도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자, 장 변호사님, 이제 그래서 지금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거다. 그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의정 갈등이 정말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정부도 그리고 의사단체도 벼랑 끝에서 정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그동안 보여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연히 국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국민들의 우려가 정말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고 어떤 협상이라든지 타협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의사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 방법론인 것인데 결국 오늘 기자회견 방금 나온 것처럼 의사단체도 그러니까 이제 교수협의회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정원이라든지 그리고 정원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대화 내용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조금 입장을 좀 이렇게 철회해 줄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신통방통 내용을 미리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나온 대로 여러분께 속보를 전해드리고 아무튼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 여러분께 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후보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또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친명계 여전사라고 하지요. 추미애 후보가 글쎄 배우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가 잘생겼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네, 상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저 안기령 후보 얘기 우리가 이제 그때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봤는데 저 똑같은 말을 추미애 후보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추미애 후보도 안기령 후보의 저런 얘기 때문에 그때 논란도 내고 약간 비웃음도 사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더 잘생겼다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안기령 네. 후보와 관련된 그 논란을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네.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몰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내심 본인의 본심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쯤 되면 진짜 차은우 배우가 뭔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지금 차은우 배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근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민주당 내에 이런 외모에 대해 가지고 자꾸 좀 비하성 발언도 나왔던 기억이 또 나요. 네. 또 최근에 있었던 이해찬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추미애 지금 후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얼굴이 고와가지고 판사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판사 같은 얼굴은 또 어떤 것이고 뭐 추미애 후보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뭐 이상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난 대선 때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외모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있었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공직자로서 최소한 어떤 좀 자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중에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송송님이 주셨네요. 중국에는 쉐쉐 그랬는데 국민들은 글쎄 이런 쎄라는 말을 이렇게 운을 맞춰서 요즘 가군 맞추는 게 유행이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진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 의사들도 한 발 양보해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제까지 있었던 상황을 정부가 양보했다라고 보고 오늘은 이제 그만큼 의료계에서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지 않습니까? 양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 슈퍼님. 아내만 알고 자신은 몰랐다. 네. 세종갑 이영선 후보 자신이 갭투기 하는 거 자신은 몰랐고 아내가 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남성들 그리고 남성 정치인들 남성 후보들 저거 망신살스럽습니다. 뭐 요만한 것만 나오면 전부 다 아내 핑계를 대는데요. 여전하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오늘 조간신문 곳곳마다 눈길을 잡아끈 사회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추락하는 공무원 인기, 구급 경쟁률 32년 만에 최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뭐 추락하는 공무원 인기 그래서 혹시 미달?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5년새 경쟁률이 37.2대 1이었는데 이것이 21.8대 1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20대 1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해방 직후부터 등대지기 4대 공무원 가족 탄생. 네, 부산에서 지금 나온 뉴스인데요. 증조부, 부친 근무 다 합하면 92년. 그런데 그 손자 아들 4대째 김성원 씨가 해수부에 임용이 됐다라는 기사고 그 사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집안이다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영화 파묘, 올해 첫 1000만, 친근한 풍수 무속 소재로 중년 관객을 사로잡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컬트서 드문 깔끔 개운한 결말, 그리고 성수기 개봉을 하는 그런 관행을 깨고 그 틈새를 노려서 지금이 2월 말부터 지금이 비수기거든요. 이 틈새를 노렸다. 이 전략이 먹혔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또 출연자분들께서 날카로운 평론을 해주셨는데 다시 들어도 명쾌한 일타일담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파보다도 과일에 더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과일 가격에 대해서는 유독 좀 발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과일은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사 오셨는지 그것도 제가 좀 질문이 듭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그리고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신 분이 계속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심히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아까 방송 말미에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고쳐서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국 혁신당의 바람은 어디서 온 것이냐 토론을 진행하면서 한 패널분이 초기에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합치면 국민의힘과 비슷했는데 최근에는 합치면 앞서고 있다고 비례정당 투표 의향 여론조사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그 관련 그래프를 보여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항상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 출연진 그리고 신통방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아침 8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